1623년 3월 12일 밤 한양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러나 창덕궁 안팎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기는 말에서 내려 능양군 이종의 처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능양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나이 31살,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 밤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다. 광해군께서 폐모살제의 죄를 저지르시고 임목대비 마마를 서궁에 유폐하신 지 벌써 6년이 지났소. 대북파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소이다. 김유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능양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싼 무인들을 바라보았다. 이귀, 김유, 이괄, 신경진, 이서, 구갱, 최명길.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괄 장군. 능양군의 부름에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장수였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날카로웠으며 입가에는 언제나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신이괄, 분부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장군의 군사들은 준비가 되었소? 이미 창덕궁 주변을 포위하였나이다. 서궁의 임목대비 마마를 구출할 준비도 완료되었사옵니다. 능양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성공하면 왕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갈림길. 좋소. 그렇다면 시작하시오. 이기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들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 고 임목대비 마마를 구출할 것이오. 대의를 위해 조선을 위해 전진하시오. 와! 함성과 함께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괄이 선봉에 서서 창덕궁으로 돌진했다. 궁궐을 지키던 내금이들이 저항했지만 반정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을 열어라. 이괄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국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반정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다. 광해군은 침전에서 급보를 받고 황급히 일어났다. 뭐라고? 반정이라니. 전하, 빨리 피하셔야 하옵니다. 측근 환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광해군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재위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이괄은 서궁으로 달려갔다. 6년간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를 구출하는 것이 이번 반정의 핵심이었다. 대비마마, 신이괄, 마마를 구하러 왔나이다. 서궁의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임목대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것이 꿈이요, 생시요? 마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능양군께서 곧 대통을 이으실 것이옵니다. 임목대비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자신도 유폐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끝난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반정은 완전히 성공했다. 광해군은 궁을 빠져나갔지만 곧 체포되었고 능양군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다. 역사는 그를 인조라 부르게 될 것이었다. 반정 직후의 혼란은 예상보다 컸다. 대북파 관료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조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기와 김유를 중심으로 한 공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괄의 집,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촛불 아래 앉은 이괄은 반정 당일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선조 때부터 무관으로 복무하며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병으로 참전했고 이후 정묘호란과 여러 번의 국경 분쟁에서 공을 세웠다. 아버지, 15살 된 아들 이전이 들어왔다. 잠들지 않았구나. 아버지께서 밤마다 혼자 앉아 계시니 걱정이 되어서요. 이괄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근심이 가득했다. 전하, 아버지가 왜 반정에 참여했는지 아느냐?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광해군께서는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시고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 폐모살제의 대죄를 저지르셨지. 나는 무인으로서 그러한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전하, 아버지는 두렵다. 칼을 들어 왕을 바꾼다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정의. 이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다만 아버지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그날 밤 이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는 평생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다. 왜구와 싸우고 여진족과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칼을 들었다. 비록 대의를 위해서였지만 그 무게는 달랐다. 며칠 후 조정에서 공신 책봉식이 열렸다.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고 반정에 참여한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했다. 1등 공신 이기. 이기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인조는 그에게 화려한 공신 교서와 함께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다. 2등 공신 김유. 김유도 마찬가지로 큰 상을 받았다. 이괄은 뒤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차례는 한참 뒤에야 왔다. 이괄, 신이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괄이 받은 상은 이기나 김유에 비하면 초라했다. 토지와 노비의 숫자도 적었고 관직도 낮았다. 예식이 끝난 후 이괄은 동료 무장인 이서를 만났다. 이 장군, 억울하지 않으신가? 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억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우리가 직접 창검을 들고 싸웠거늘 뒷방에서 계획만 세운 이들이 더 큰 상을 받았으니. 이괄은 긴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도요.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대하는 것이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선봉에 서지 않았다면 반정은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만하시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이오. 그러나 이괄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명예나 부귀를 위해 반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공신 책봉 이후 조정은 이기파와 김유파로 양분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성향이 달랐다. 이기는 강경파였다. 그는 대북파를 철저히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신들을 자신의 파벌로 끌어들이려 했다. 반면 김유는 온건파였다. 그는 과도한 숙청이 조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우려했고 문신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괄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 했다. 그는 정치적 암투를 혐오했다. 무인으로서 그의 관심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지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이기가 이괄을 찾아왔다. 이괄 장군, 그간 안녕하셨소? 이 정승께서 웬일이십니까? 장군과 의논할 일이 있어 왔소. 이기는 수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장군도 아시다시피 조정이 편안치 못하오. 김유와 그 일파가 우리 무신들을 억누르고 있소.
정승께서는 1등 공신이 아니십니까?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공신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나라의 앞날이 중요하지. 김유는 온건책으로 대북파 잔당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은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오. 이괄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정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군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무신들이 힘을 합치면 조정을 바로잡을 수 있소. 죄송하오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지키는 무인일 뿐입니다. 이기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군,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정치가 장군을 놔두는 것은 아니오. 이 난세의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오. 그래도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기가 떠난 후 이괄의 아우 이역이 들어왔다. 형님, 이기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그렇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이기는 지금 조정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거역하면 거역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형님, 혀가 나는 평생 전장에서 살았다. 적과 아군이 분명한 곳에서. 그러나 조정의 권력 다툼은 다르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된다. 나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없다. 이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기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이괄은 점점 조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그가 건의한 군사개혁안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이괄은 이것이 이기의 보복임을 알았다. 자신의 편이 되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 그것이 권력자의 논리였다. 어느 날 이괄은 병조판서 김유를 찾아갔다. 김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오, 이괄 장군? 제가 건의한 북방방어체제 개편안은 어찌 되었습니까? 후금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여전히 구식 전술과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의 뜻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 조정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오. 군사개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 비용이 문제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장군, 진정하시오. 내 뜻도 장군과 다르지 않소. 하지만 조정에는 여러 의견이 있고 이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분노를 사겼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세운 조정인가? 백성을 지키는 것보다 권력 다툼이 더 중요한 곳인가? 그날 밤 이괄은 혼자 술을 마셨다. 그의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여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이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소.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내 칼은 언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소. 여보, 반정을 할 때 나는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고 믿었소. 폐모살제의 죄를 저지른 임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 결국 권력을 바꾼 것뿐이 아니었소? 대북파가 물러가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을 뿐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소.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 이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한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1623년 가을, 후금에서 사신이 왔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은 갈수록 강성해져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끝이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 후금 사신의 오만한 태도에 조정의 신하들은 분노했다. 오랑캐 주제에 감히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괄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는 북방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며 여진족의 전투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선이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전하 신의 생각으로는 후금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옵니다. 이괄 장군, 그것이 무슨 뜻이오? 인조가 물었다. 후금의 군사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기병 중심의 기동전에 능하고 전의가 충천합니다. 만약 그들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장군은 우리가 후금에게 굴복하라는 말이오? 이기가 냉소적으로 물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과 광해군 시대의 혼란을 겪으며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후금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말이오. 한 신하가 소리쳤다. 우리는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소. 오랑캐와 손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조정은 이괄의 의견을 무시했다. 대신 후금 사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쫓아냈다. 이괄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화근이 될 것이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후금은 조선의 태도에 분노했고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해 겨울, 이괄은 드물게 며칠간의 휴가를 얻어 집에 머물렀다. 평생을 전장과 변방에서 보낸 그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귀중했다. 아버지, 제가 묵과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아들 이전이 말했다. 이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온 삶. 명예로웠지만 동시에 고단했던 삶. 전하, 너는 정말로 무인이 되고 싶으냐? 예, 아버지.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괄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 같은 눈빛. 전하, 무인의 길은 험난하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싸움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 나라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한다. 아무리 공을 세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좋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칼은 정의를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 들어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그날 밤 부인이 이괄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전의를 무인으로 키우실 겁니까? 그것이 아이의 뜻이오. 하지만 당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문과에 응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아들에게 거짓된 길을 가라고 할 수 없소. 그 아이가 진심으로 무인이 되고 싶다면 그 길을 가야 하오.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는 너무 고지식해요.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오. 이괄의 고집스러움은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장수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1624년 초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이기와 김유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조정은 사실상 두 파벌로 완전히 갈라졌다. 이기는 이괄을 다시 찾아왔다. 이괄 장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소. 나와 함께 하시겠소? 정승,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적 싸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장군은 김유의 편이라는 뜻이요? 아닙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이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난세의 중립은 없소, 장군. 편을 들지 않는 자는 결국 양쪽 모두의 적이 되는 법이요. 그렇다면 제가 적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가 떠난 후 이괄의 부하 한명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장군, 이기는 권력자입니다. 그를 거스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내 양심이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담할 수 없소. 며칠 후 이괄에게 영변도원수로 부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였지만 실상은 한양에서 그를 멀리 보내려는 조치였다. 이역이 항의했다. 이것은 명백한 좌천입니다. 형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변방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혀가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형님은 반정의 공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괄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내 운명인 모양이다. 어차피 나는 조정의 정치 싸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차라리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게는 맞는 일이다. 하지만 형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는 명을 받들 것이다. 그러나 이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반정이 필요할 때는 선봉에 세우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던가? 영변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다. 후금의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곳이기도 했다. 이괄은 영변에 도착한 후 군사훈련에 매진했다. 그의 휘하에는 정예병 수천 명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괄을 따랐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어느 날 밤 한명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요즘 밤마다 혼자 술을 드시는 것을 보니 이괄은 빈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장군, 자네는 내가 왜 반정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나? 그야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예, 장군. 이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임목대비께서 유폐되시고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나는 분노했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능양군을 따라 칼을 들었네. 이괄은 술을 한 잔 더 따랐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네. 광해군은 나 같은 무신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네. 문신들만 중용하고 무신들은 변방으로 내쫓았지. 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네. 장군, 한 장군, 나는 지금도 모르겠네. 내가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불만 때문에 칼을 들었는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 한명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장군,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순수한 대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순수한 사용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대의를 외쳤지만 실은 내 이익도 챙기려 했으니. 아닙니다, 장군.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장군께서는 진정으로 광해군의 폐모살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동시에 무신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으셨고요.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장군의 행동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괄은 한명년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장군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저는 장군을 따를 뿐입니다. 그날 밤 이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한명년의 말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복잡한 동기를 가진 것이 인간답다는 것. 1624년 1월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부인이 보낸 편지였다. 여보, 한양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기와 김유의 다툼이 극에 달했고 조정은 두 파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전이와 혁 아우님입니다. 요즘 조정에서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변에서 사병을 양성하고 있다는 둥, 후금과 내통하고 있다는 둥. 물론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기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이는 요즘 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강직하고 올곧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혁 아우님은 당신을 염려하여 영변으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제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이괄은 편지를 읽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병을 양성한다니, 후금과 내통한다니,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기재명이 들어왔다. 장군, 한양에서 당신을 모함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들었네.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정의 해명서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괄은 고개를 저었다. 해명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들이 아니네. 그들은 이미 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네.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이네. 그렇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수를 쓸지. 며칠 후 이혁이 영변에 도착했다. 형님, 혁아, 왜 왔느냐? 한양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왔습니다. 형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괄은 아우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혁아.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형님, 한양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기가 형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형님께서 그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괄은 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을 뿐인데. 형님, 이 난세에 중립은 없습니다. 이기의 편이 아니면 곧 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적이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 나는 내 양심을 팔 수 없다. 이혁은 형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1624년 1월 중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한명년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한양에서 장군의 아들과 아우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괄은 벌떡 일어났다. 이전이와 혁이를? 예,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라고 합니다. 이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모, 그것은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내 아들과 아우가 무슨 영모를 꾀한단 말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기가 장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괄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비겁한 자들, 나를 치려거든 나를 치면 될 것을 왜 내 가족을 건드리는가? 기재명이 들어와 말했다. 장군,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괄은 즉시 출발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장군, 조정에서 장군을 압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압송? 예. 장군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이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기는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한명년이 다급하게 말했다. 장군, 압송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 순순히 압송되어 한양으로 가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신도, 아들도, 아우도 모두 죽을 것이다. 영모죄로 재판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둘, 저항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곧 반란을 의미했다. 자신이 진짜 역적이 되는 것이었다. 이괄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다. 충성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를 버리는가? 아니, 나라가 아니라 간신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순순히 압송되면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도 함께 죽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지만 저항하면 나는 역적이 된다. 평생 지키려 했던 나라의 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 동이틀 무렵 이괄은 결심했다. 한 장군. 예, 장군. 군사를 집합시키게. 장군. 그것은 나는 한양으로 간다. 압송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다. 이괄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나는 내 가족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장군, 그것은 반란입니다. 반란? 나는 충성하는 것이다. 간신들로부터 전하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다. 한명년은 이괄을 바라보았다. 장군의 눈빛은 확고했다.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은 없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알겠습니다, 장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모였다. 이괄은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이괄의 목소리가 영변의 하늘을 울렸다. 나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내 칼은 언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숙연하게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은 어떻습니까? 간신들이 판을 치고 충신들을 모함합니다. 그들은 내 아들과 아우를 억울하게 가두고 나마저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옳소. 누군가가 외쳤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서 내 가족을 구하고 간신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전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나를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괄은 칼을 뽑아들었다. 좋다. 그렇다면 출발한다. 한양으로. 그러나 그 순간 이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인가? 이괄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울려 퍼졌다. 너는 반정 때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정 때도 진정한 명분이 있었는가? 결국 권력을 바꾼 것뿐이 아니었는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너는 가족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괄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간신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확신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영변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이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어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덮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선조 말년에 묵과에 급제했던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임진왜란의 전장들. 피와 불, 죽음과 파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확신이 있었다. 외적을 무찌르는 것, 백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확신. 광해군 시대, 그는 계속 북방을 지켰다. 여진족과 싸우고 국경을 수비했다. 그때도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적은 밖에 있었고 자신은 그 적을 막는 방패였다. 그런데 인조 반정은 달랐다. 적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같은 조선 사람, 같은 양반, 심지어 같은 왕족을 상대로 칼을 든 것이다.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이괄은 자문했다. 광해군의 패모살제는 분명 잘못이었다.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어린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몬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반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광해군은 실리 외교를 펼쳤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 그것은 조선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서인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규정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고. 이괄은 군인이었기에 외교 문제는 잘 몰랐다. 그저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광해군의 외교가 잘못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을 보니 그들도 결국 권력만을 탐하는 것은 아닌가. 형님, 문이 열리고 이역이 들어왔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역은 형 옆에 앉았다. 형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저는 형님께서 영변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냐? 한양의 조정은 이제 형님께서 몸담을 곳이 아닙니다. 이기와 김유의 권력 다툼, 끊임없는 음모와 모략. 형님 같은 정직한 분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고결하신 겁니다. 형님은 언제나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러나 조정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때로 거짓말도 해야 하고 때로 배신도 해야 합니다. 형님은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혀가, 너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형님. 나도 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투르다는 것을, 타협하고 굽히고 둘러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혀가, 그렇게 살면 내가 아니게 된다. 나는 무인이다. 칼은 곱게 뻗는 것이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형님, 곧은 칼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지는 것이다.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형의 성격을 알았다. 한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 고집. 그날 밤 이괄은 긴 편지를 썼다. 아들 이전에게 남기는 편지였다. 전하, 아버지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영변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이 자천인지 중요한 임무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랑이자 숙명이었다. 너에게도 같은 길을 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칼을 들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칼을 들어야 한다. 결코 사사로운 이익이나 복수를 위해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인조 반정 때 칼을 들었다. 대의를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정말 대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용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올바랐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전하, 너는 아버지보다 현명하게 살아라. 정의를 잃지 말되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도 가져라. 고든 칼이 되되 때로는 칼을 거두는 것도 용기임을 알아라. 아버지가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편지를 봉했다. 영변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이괄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다. 한양을 떠나면서 그는 뒤돌아보았다. 저 멀리 궁궐이 보였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 부장 한 명년이 말을 나란히 했다. 장군,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괄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조정의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씁쓸함이 있었다. 나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무엇인가? 불편한 존재, 멀리 보내야 할 사람. 여정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갔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이괄은 말을 멈추고 한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 백성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나으리, 어찌 여쭤보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힘듭니다, 나으리. 세금은 무겁고 수령들은 가혹합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우리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괄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광해군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아래는 그대로입니다. 그 말이 이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반정은 무엇이었던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던가? 영변에 도착했을 때 이괄은 심신이 지쳐 있었다. 육체적 피로도 있었지만 정신적 혼란이 더 컸다. 그는 영변의 성벽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 후금이 있었다. 갈수록 강성해지는 오랑캐의 나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후금을 막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한양의 권력자들이 나를 멀리 보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인가? 기재명이 다가와 물었다. 장군, 병영을 점검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이괄은 군사들을 모았다. 그들은 모두 정예였다. 오랫동안 변방을 지켜온 군사들이었다. 장군님, 군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이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조정의 권력 다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저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나라의 북방을 지킬 것이요. 후금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소. 우리의 임무는 무겁고 중요하오. 옳소. 군사들이 외쳤다. 그날 밤 이괄은 홀로 장막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에게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 한때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 정의를 위해 칼을 드는 무인.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반정은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신은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고 믿었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자신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이괄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평생 확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의심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괄은 영변에 도착한 후 군사훈련에 매진했다. 그의 휘하에는 정예병 수천 명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괄을 따랐다. 장군,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부장 한 명년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소식이요? 이기와 김유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하옵니다. 조정이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괄은 냉소를 지었다. 그것 봐라.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물어뜯는구나. 그들이 입으로는 대의를 외쳤지만 결국 탐하는 것은 권력뿐이었소. 장군,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재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회? 조정이 혼란한 지금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신다면 이괄은 벌떡 일어나 기재명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역적이 아니오. 죄송합니다, 장군. 이괄은 기재명을 밀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 폐모살제의 죄를 저지른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에서 밀려나 변방에서 망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군, 조정에서 장군의 아들과 아우를 체포했다 하옵니다. 뭐라고? 이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죄목으로?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라 하옵니다. 영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나를 제거하려는 계략이다. 이기가 주도한 것이었다. 이괄이 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한 이기는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이괄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수였다. 자식과 형제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이괄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장군, 어찌하시겠습니까? 모든 장수들의 눈이 이괄에게 쏠렸다. 이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한양으로 간다. 장군, 내 아들과 아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1624년 1월 24일 이괄은 군사를 일으켰다. 영변의 군사들은 모두 이괄을 따랐다. 그들은 이괄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고 조정의 불의에 분노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양으로 간다. 간신들을 제거하고 전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아있다. 그의 군사는 정예였고 사기는 충천했다. 도중에 만난 광군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인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렇다옵니다, 전하. 이미 안주를 점령하고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것이 다 경의 짓이 아니오? 인조가 분노에 떨며 이기를 꾸짖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신이 잘못 판단하였나이다.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오. 당장 군사를 모아 이괄을 막으시오. 조정은 급히 토벌군을 편성했다. 장만을 도원수로, 이설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괄의 기세는 무섭게 빨랐다. 이괄의 군대가 평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다. 백성들은 또다시 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고 양반들은 재산을 챙겨 피난을 준비했다. 전하, 이괄의 군사가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한양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옵니다. 최명길이 다급하게 아뢰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일단 전하께서 피난을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공주나 전주로 피하시어 군사를 다시 모으시는 것이. 인조는 고개를 저었다. 즉위한 지 겨우 1년이 되었는데 벌써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한단 말이오? 백성들이 뭐라 하겠소? 전하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옵니다. 김유가 나서서 간청했다. 결국 인조는 피난을 결정했다. 1624년 1월 26일 인조는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한양을 떠나 공주로 향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소식에 백성들의 동요는 더욱 커졌다. 한편 이괄의 군대는 승승장구했다. 평양에서 황주를 거쳐 개성에 이르렀다. 각지의 광군이 저항했지만 이괄의 정예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장군, 이대로라면 사흘 안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명년이 흥분하여 외쳤다. 그러나 이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족을 구하고 간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왕이 피난을 갔다는 것은 자신이 역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역적? 나는 역적이 되어버렸구나. 이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고 물러선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 전진한다. 한양까지 단숨에 간다. 1월 27일 이괄의 군대는 한양 근교에 도착했다. 도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 위에는 광군이 늘어서 있었다. 항복하라. 문을 열고 나오라. 이괄이 외쳤지만 성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공격 준비. 그때 갑자기 이괄의 뒤편에서 함성이 들렸다. 와! 장만과 이서가 이끄는 토벌군이 이괄의 후방을 급습한 것이었다. 정부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습의 효과는 컸다. 후방이다. 대열을 정비하라. 이괄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이괄은 급히 군사를 돌려 토벌군과 맞섰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이괄, 투항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장만이 외쳤다. 투항? 웃기는 소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간신들이 나를 모함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늘. 두 사람이 직접 칼을 맞댔다. 이괄은 명장이었지만 장만도 만만치 않은 무장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다. 그러나 전세는 점점 이괄에게 불리해졌다. 토벌군의 수가 늘어났고 한양 성안에서도 군사들이 출동했다. 이괄의 군대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했다. 장군, 후퇴하셔야 합니다. 후퇴? 아직 한양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대로라면 전멸하옵니다. 이괄은 이를 갈았다. 그러나 부하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후퇴 명령을 내렸다. 퇴각, 북쪽으로 간다. 이괄의 군대는 한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토벌군은 집요하게 추격했다. 후퇴하는 이괄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식량은 떨어졌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곳곳에서 탈영병이 생겨났다. 장군, 군사의 절반이 도망쳤습니다. 한명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래. 이괄은 허탈하게 웃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군대가 이제는 패잔병 신세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북쪽으로. 그곳에 가면. 그러나 이괄도 명확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었다. 이천에서 토벌군과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광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괄의 군사는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다. 돌격. 정충신이 이끄는 광군이 맹렬히 공격해왔다. 이괄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장군, 빨리 피하십시오. 기재명이 이괄을 말에 태우려 했다. 그러나 이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장군, 내가 칼을 든 것은 대의를 위해서였소.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이제 나는 무엇이 되었소? 역적이요. 나는 실패했소. 이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소. 내가 한 선택은 내가 믿는 의로움을 따른 것이요. 비록 세상이 나를 역적이라 부르더라도 나는 내 신념을 굽히지 않았소. 바로 그때 광군의 화살이 날아왔다. 이괄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장군,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괄은 피를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이었는가? 충신이었는가? 역적이었는가?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반정의 밤이 떠올랐다. 대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던 그날 밤. 나는 옳았다고 믿는다. 1624년 2월 8일 이괄은 전사했다. 그의 나이 50살이었다. 그와 함께 한명년, 기재명 등 주요 장수들도 모두 전사하거나 체포되었다. 이괄의 난은 불과 보름 만에 진압되었다. 인조는 공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왔다. 도성의 백성들은 왕의 귀환을 환영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가득했다. 즉위한 지 1년 만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정이 불안정하다는 증거였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장만을 전국 공신으로 책봉하노라. 인조는 농공행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중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공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었기 때문이다. 전하, 이괄의 가족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신하가 물었다. 역적의 가족이니 당연히. 인조가 말을 잇기도 전에 최명길이 나섰다. 전하,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의 가족을 체포했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그의 가족을 죽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옵니다. 인조는 잠시 고민했다. 석방하라. 그러나 한양에서 추방하도록 하라. 이것은 온건한 처분이었다. 인조는 이괄의 난에서 교훈을 얻었다. 공신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한편 이기는 이괄의 난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괄을 변방으로 보내고 그의 가족을 체포한 것이 반란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은 경솔했소. 이괄 같은 장수를 적으로 만들다니. 인조는 이기를 질책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이기는 권력을 잃어갔다. 대신 김유와 최명길이 조정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공신들 간의 권력 다툼을 자제하고 국가의 안정에 힘쓰자고 주장했다. 이괄의 난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소. 공신이라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무신이라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오. 문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평안하오. 최명길의 말에 인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의 말이 옳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후금은 갈수록 강성해져 조선을 위협했고 명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당쟁이 여전히 심했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인조는 혼자 궁궐을 거닐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끝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괄은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도 나처럼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고 했다. 인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었는가? 권력을 위해 칼을 든? 아니요. 인조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나는 다르오. 나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왕위에 올랐소. 이괄의 나는 그것은 불행한 사건이었을 뿐이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역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 그리고 공신의 반란을 겪은 왕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몇 달이 지났다.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기는 실각했다. 한때는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그였지만 이괄의 난에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물러났다. 그의 자리를 김유와 최명길이 메웠다. 이괄의 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김유가 물었다. 공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나이다. 한신하가 대답했다. 그렇소.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위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오. 최명길이 거들었다. 인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짐은 공신들이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바라오. 문신과 무신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오. 그러나 말은 쉬웠지만 실행은 어려웠다. 조정의 신하들은 여전히 파벌로 나뉘어 있었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했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를 역적으로 규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장수로 동정했다. 이괄 장군은 반정의 1등 공신이었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 한 백성이 말했다. 그래도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의 가족을 먼저 체포한 것은 조정이 아니었나?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지. 백성들의 대화는 이괄의 난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복잡한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1627년 조선은 정묘호란을 겪게 되었다. 후금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것이다. 조선군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인조는 다시 한번 피난을 가야 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간 인조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어야 했다. 후금의 형제의 맹약을 맺고 막대한 세패를 바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인조는 한탄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끊임없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괄의 난, 정묘호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병자호란까지. 최명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이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광해군 때부터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짐이 왕이 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소. 인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한양이 보였다. 그곳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전쟁의 고통을 겪는 백성들. 이괄은 말했다. 자신이 칼을 든 것은 대의를 위해서라고. 나도 같은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가? 인조는 깨달았다.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것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인조가 이를 거부하자 청은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다. 인조는 또다시 피난을 갔다. 이번에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조선은 고립무원이 되었다. 성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졌고 추위가 매서웠다. 신하들은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를 놓고 논쟁했다. 항복해야 하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이 주장했다. 안 되옵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습니다. 김상원이 반대했다. 인조는 고뇌에 빠졌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백성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결국 인조는 항복을 선택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5고 두례를 행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는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후 인조는 무너졌다. 그는 늘 이괄의 낭과 호란들을 떠올렸다. 밤마다 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이괄이 나타나 물었다. 전하, 당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도 저처럼 칼로 권력을 얻었으면서 왜 저는 역적이고 당신은 왕입니까? 인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날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인조는 늙어갔다. 그는 왕위를 지켰지만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들 소현세자는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며느리 강씨는 사사되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는가? 인조는 늘 자문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1649년 인조는 세상을 떠났다. 재위 27년 동안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순탄하지 않았다. 역사는 인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패모살제의 광해군을 몰아낸 의로운 왕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 반정을 일으킨 찬탈자인가? 그리고 이괄은 반정의 공신이었다가 역적이 된 그는 무엇이었는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인조는 왕으로 남았고 이괄은 역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1650년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늙은 선비가 이괄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하급 무관이었다. 이괄 장군, 그대는 억울하게 죽었소. 선비는 무덤 앞에 술을 부으며 말했다. 세상은 그대를 역적이라 부르지만 나는 아오. 그대는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고 불의에 항거했소.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대의 마음은 순수했소. 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오. 그대의 억울함도 그대의 충정도 모두.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이괄이 대답하는 것처럼 선비는 일어나 절을 했다. 편히 쉬시오, 장군. 그대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오. 비록 역적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후세 사람들은 그대의 진실을 알 것이오. 역사는 복잡하다. 인조 반정은 패모살제의 죄를 저지른 광해군을 몰아낸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권력을 향한 욕망이 낳은 정변이기도 했다. 이괄의 나는 역적의 반란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신들의 권력 다툼과 불공정한 대우가 빚어낸 비극이기도 했다. 인조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왕위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고통과 굴욕으로 점철되었다. 반정으로 시작한 그의 왕위는 호란으로 얼룩졌고 가족의 비극으로 마감되었다. 역사는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인조는 왕이고 이괄은 역적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들은 모두 시대의 희생자였다. 권력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 그것은 역사가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칼날 위에 충성,
그것은 인조에게도 이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다만 한 사람은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역적이 되었을 뿐.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같은 행위가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 인조 반정은 성공하여 정당화되었고 이괄의 나는 실패하여 역모가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그들은 정말로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 명분을 내세운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아마도 그들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동기는 여러 겹으로 얽혀 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조선 왕조의 숙명이었다. 인조 반정도 이괄의 난도 모두 그 숙명의 일부였다. 역사는 계속된다. 승자와 패자, 영웅과 역적, 그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 우리는 그 강물 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꾼다. 인조와 이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